안녕하세요. 김기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격 필수 특강 관세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정리한다라는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관세의 징수 우선 부분이 나옵니다. 자, 시험에서 이 내용이 출제가 됐었죠. 관세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이라든가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지금 부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 물건을 팔아서 국세를 가져가겠다. 관세청에서도 우리 관세 가져가겠다. 막 이렇게 나머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 물건은 수입 물품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관세청에서 먼저 관세를 가져간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먼저 징수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관세와 국세와의 우선순위로 살펴봤을 때 관세는 국세와 동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의 납부 기한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납세 신고, 납세 고지한 경우 어떻게 되죠? 15일이죠. 기간은 15일입니다.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납세 고지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과세관청이 세관에서 납세 고지를 한 날이 아니라 납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에요.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받은 날, 납세 신고 수리일, 요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뒤에는 15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했을 때는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며칠? 그렇죠. 15일입니다. 월별 납부는 어떻게 되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 달 말일까지 한 번에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이 예를 들어서 9월 1일, 9월 20, 9월 27일 이렇게 돼요. 그럼 언제까지 납부죠? 9월 30, 마지막 날까지 몰아서 한 번에 납부입니다. 요게 월별 납부가 되는 거예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연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셔야겠죠. 수리일 15일, 받은 날 15일, 신고일 15일, 월별 납부 달의 말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 부분이 나오는데요. 납세 의무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과세 요건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그리고 관세율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관세의 과세 요건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즉 관세와 기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위탁을 받아서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을 했다. 그러면 물건을 수입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있겠죠. 그 위탁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건이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는 기존에는 상업 송장으로만 봤어요. 상업 송장이 결국은 대급 지급을 요청을 하는 수출자의 청구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업 송장을 받는 당사자가 수입자, 화주가 된다라고 봤는데 선화증권이라든가 항공화물 운송장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송서류와 상업송장상에 기재된 이 물건을 받기로 한 당사자가 화주가 된다. 즉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입신고 전에 양도했어요. 수입신고하기 전에 BL이라든가 에어웨이빌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양수받은 자가 이제 그 양수를 했다라고 양수를 했다라는 증빙서류를 구비를 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인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조달 물품 같은 경우는 실수요 부처회장 또는 실수요자가 되겠고요. 자, 송화인의 부도로 직접 통관하기 어려울 때는 그 물건의 양수인이 된 은행이라든가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에는 경락자가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별 납세 의무자와 관련돼서는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품을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할 때는 하역 허가를 받은 자, 보세 구역 외에 보수 작업을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자, 보세구역 장치 물품이 멸실폐기 됐을 때는 운영인이라든가 보관인이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보세 운송과 관련돼서는 보세 운송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사용하는 물건은 소비 사용자, 이런 당사자들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세물건 과세물건 확정의 예외적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허가를 받은 때, 승인을 받은 때, 사용한 때, 신고한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물건 확정의 예외 시기와 연계시켜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신고 수리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즉시 반출한 자. 자, 우편물 같은 경우는 수취인, 도난 물건 같은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물건이다. 보세구역 운영인, 화물 관리인이 된다. 보세운송 물건이다. 보세운송 신고하거나 승인받으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 특별 납세 의무자에 대한 종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된 납세 의무자입니다. 신고인이 화주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할 때 화주가 연락을 안 받는다. 그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납세 보증자, 관세의 납부를 보증을 한 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또는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납세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화주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러한 보증을 한 자가 결국은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병이 되거나 또는 분할합병 또는 인수합병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합병이 되거나 했을 때, 회사가 나눠지거나 했을 때는 그러한 당사자가 2차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여기서 보는 건 이제 제1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방법이 되겠죠. 자, 거래가격의 성립 요건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1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가산하고 또는 뺄 게 있으면 조정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제1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또는 판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분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돼요. 거래 성립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리얼 같은 경우는 사후 귀속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매 처분 사용으로 인해 생긴 수익의 일부가 다시 판매자에게 일부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특수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친인척 관계잖아요. 그러면 친인척 관계면 다른 사람한테 물건 공급하는 것보다 싸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 가격으로 볼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거래 가격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인보이스 금액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금액들을 가산해라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인보이스에 이제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하거나 할 때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인보이스 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에 이러한 금액이 없다. 그리고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물건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가격을 더해야지만 정상적인 수입 가격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별도로 있다면 더해라라는 거예요. 외우셔야겠죠? 수수료, 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 기속이익, 운임보험료. 자,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예요. 우리나라는 CIF 금액으로 기준을 하잖아요. FOB로 거래를 해요. 수입을 할 때 FOB로 해요. 그러면 CIF로 만들려면 FOB에다가 뭘 더해줘야 되죠? 해상 운임과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환산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운임과 보험료는 어느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죠? 선사나 포워더가 발행을 하는 운임 인보이스를 보시면 되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발급을 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상에 금액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을 수입 신고할 때 가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수수료, 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기속이익, 운임보험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수수료와 관련돼서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 앞글자를 따서 외우세요. 수, 용, 생, 권, 사, 운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외우시는 거예요. 수가 뭐였지? 이러시면 안 돼요. 수수료,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이렇게 연기시켜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외우셔야 돼요. 법정 가산 요소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 가격에 이러한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빼라라는 겁니다. 자, 수입한 이후에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술 지원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수입 후의 발생 비용, 우리나라는 CIF 금액이잖아요. CIF는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물건 비용에다가 해상 보험이 더해진 금액이잖아요. 여기까지 보는 거지 수입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빼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입항에 도착 후 해당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내륙 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 관련 비용 수입 통관이 됐어요. 수입이 돼요. 그 다음에 운임을 보니까 뭐 인천에서 뭐 서울까지 운송료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운송료는 빼라라는 거예요.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인천이나 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해상 운임 보험이 있으면 더하되 인천이나 부산에서 내륙 지역으로 가는 국내에서 발생 비용이 있다면 빼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임 인보이스에 포워더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보면 이제 내륙 운송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포워더가 이제 운송까지 해주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과세 가격에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함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관세 등의 세금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해서는 더하지 마라.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부과될 관세까지 계산을 해서 더하지는 말아라라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연불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부담한다면 연불 조건이 뭐죠? 대금을 즉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연지급이잖아요. 그러면 늦게 지급하면 그만큼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에 대해서는 더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자까지 포함이 돼 있다면 그 이자 비용은 빼라. 그렇게 과세 가격을 결정해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법정 가산 요소는 인보이스상의 금액에 가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더해야지만 정상적인 가치가 되니까 더해주는 거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다면 그냥 더하지 말아라. 가산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인보이스상에 신고가격에 포함이 돼 있다면 얘네들은 확인이 되면 정확하게 금액이 확인이 된다면 그냥 빼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도로 있다. 그럼 더하지 말아라. 신고할 때. 그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제1방법의 거래가격 성립 조건 있죠.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면 1방법 쓰지 말아라. 제2방법 내지 6방법으로 써라. 1방법으로 쓰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상으로 수입한다 또는 경매 등을 통해 나중에 가격이 결정이 된다. 또는 수출상의 책임으로 국내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을 한다. 대가 지급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유권, 사용 처분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1방법으로 쓰지 말아라. 문제에서 이게 나왔죠. 산업 쓰레기 등 수입상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복이 이렇게 나왔어요. 수출상의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수출상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수입하는 산업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제1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 보기들을 주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사정이 거래 성립이나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1방법으로 쓰지 마라.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해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내용들 기억하셔야겠죠? 그렇죠? 거래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이 물건 사면 요거 좀 싸게 해줄게. 그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제2방법부터 제6방법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제1방법이 좀 많이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방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1방법과 제2방법 내지 6방법의 차이 정도 그리고 각 방법의 명칭과 관련된 내용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할 때는 그 물건에 대한 가격 신고도 하고 이제 납세 신고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 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가격 신고 생략 불가 물품 먼저 나왔는데 가격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정조, 공관, 방원, 연일기 있었죠. 어떻게 외웠죠? 정조의 공관은 이방원이 연 1회 방문하는 곳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정조, 공관, 방원, 연일기 얘네들은 가격 신고 생략이 가능해요. 자, 간단하게 볼까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 조달 물품, 공,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관,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방, 방위산업용 기계, 부분품,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원, 수출용 원재료, 연,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1, 과세가격 1만 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거예요. 1만 불 이하. 1만 불 이하 같은 경우는 CIF 금액 기준입니다. CIF 금액 기준으로 1만 불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를 하지는 않아요. 1만 불을 초과한다 또는 법정 가산 요소들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 신고를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즉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외우죠? 과부, 잠체, 불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죠. 그렇죠? 과세가격 결정 시 조정 요소를 가산해야 되는 경우 부가고지 대상, 잠정가격 신고 대상 물품, 체납하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후 수입신고 수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 과부, 잠체, 불후 이런 식으로 외워야겠죠? 자, 가격신고 생략하는 물품은 정조, 공관, 방원, 연일기. 자,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과부, 잠체, 불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외워지는 단어들 있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조정 요소를 넣어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부, 잠체, 불후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저는 그때 처음에 외울 때는 저는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좋다라고 배워가지고 그냥 주로 앞글자 위주로 많이 갔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들 있죠? 그 단어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과부, 잠체, 불후 또는 조부, 잠체, 불후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뭔가 좀 약간 한자어 같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한시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상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셨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세의 종류에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세율, 협정세율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요. 각각의 세율과 관련된 특징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율 적용 우선순위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순위부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외우셔야겠죠? 범상긴, 특보조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떼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WFTA 협정관세 같은 경우는 3부터 7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1번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 적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덤핑방지관세라든가 상계관세라든가 긴급관세 같은 경우는 기존 세율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가산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거죠. 덤핑 상기는 더하고요. 긴급관세율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우선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순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다 밑에 나오는 것들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 보통 우선 적용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할당관세 같은 경우는 일반 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6, 7보다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 적용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덤상긴, 특보농, 뭐 조개, 할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앞글자를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덤상긴, 특조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FTA 협정관세 쟤는 항상 2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익관세, 일반 양호관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조개, 할, 일, 잠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순서를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각각의 관세율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세율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설명은 어떤 관세율인가? 라는 그 내용이 나오거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과 관련돼서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은 무엇인가? 또는 관세율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FTA 협정관세는 조정관세, 계절관세보다 우선 적용한다. 항상 우선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목분류 체계에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 해마다 또 시험마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847130에 공 4개를 살펴보면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대용 자동 처리 기계가 분류가 되는데 앞에 두 자리 84를 우리가 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기계, 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847은 우리가 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 중에서 자동자료 처리 기계, 즉 컴퓨터가 해당이 된다. 847130은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컴퓨터 중에서 휴대용 자동 처리 기계다. 노트북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847130 4개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량이 10k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트북이죠. 그렇죠? 노트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HS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6단위 공통 사용이고요. 나라에 따라서 뒤에 확장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0자리까지 쓰고 있다. 품목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품목 분류에 의해서 관세율이 결정이 되고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또는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용도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FTA에 의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HS 코드별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HS 코드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품목 분류라고 하는 것, 즉 이 물건이 10자리 중에 어느 코드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을 찾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품목 분류에 따라서 관세율과 기타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세관하고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는 건 요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세번과 세관에서 주장하는 세번이 다르다. 딱 명확하게 품목 분류가 딱 정해져 있거나 관세청에서 이 물건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공표해 준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공표가 되지 않는 것,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할 때는 화주는 항상 0%로 신고하고 싶고요. 낮은 세율로 신고하고 싶고요. 세관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높은 세율로 받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애매할 때는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통해서 관세청장에게 신청해서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품목 분류, 류, 그 다음에 호, 소호, 통계, 부호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관세율을 알 수는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HS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세액을 정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세액 정정은 그 납부전 정정인데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즉 세관에서 심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 경우에 세관에다가 신청을 하고 우리가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그 적게 내서 많이 내는 경우가 많고요. 많이 내서 적게 정정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가 간혹 수출자가 인보이스 금액을 잘못 기재해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원래는 10,000불짜리인데 공을 하나 더 붙여서 10만 불짜리로 준 거예요. 그런데 화주가 확인 안 하고 수입 신고를 한 거죠. 그렇죠? 원래 가격은 10,000불짜리인데 10만 불로 신고했으니까 세금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인데 요것보다는 오히려 저가 신고해서 조금 더 올려서 정상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납부 기간은 아직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납부 기한으로 보시면 돼요. 보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즉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정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우리 세금 잘못 납부했네,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자진 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정 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심사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정과 관련된 납부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납부고지서는 보정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이 찍혀 있어요. 그 날짜 안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납부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납기 후 금액이 나옵니다. 이자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 금액으로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보정 이자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이자와 관련돼서는 지금 조금씩 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 시험을 들어가시기 전에 이자율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법 찾아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든가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자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고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 3월부터는 2.1이 아니라 지금 1.8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교재에 있는 건 좀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1.8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2020년 3월 이후에는 지금은 1.8이다. 보정이자 1.8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는요. 보정신고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수정신고예요. 그래서 수정신고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하는 그러한 그 신고 방법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정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신고를 하면 그때는 수정신고가 들어가요. 잠깐 앞으로 넘어오면은요. 보정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은 그냥 이자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부족세액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관세청이 얻어갈 수 있는 이자 있잖아요. 그 이자를 받는 건데 6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이때는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이제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을 신고하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부족세액의 10%에다가 가산 이자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경정청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정과 수정은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더 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경정청구는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경정청구하는 경우가 FTA 사후 적용입니다. 수입 신고할 때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8%로 수입 신고를 해서 관부가세를 납부를 했는데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를 해서 세관에다가 경정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0%가 돼요. 그러면 우린 8%를 잘못 납부한 거잖아요. 더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즉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환급 신청을 하려면 일단 경정 청구를 해서 세액을 8%에 있었던 세액을 0%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경정 청구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요. 승인이 되면 0%에 의한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차익을 환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정과 수정은 적게 냈기 때문에 더 내는 개념, 경정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고 나서 환급을 받는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2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FTA를 적용을 할 때 경정 청구를 하면 2개월 이내에 세관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세목이죠. 그렇죠? 가산세를 체납할 때는 가산세에 대해서도 그 이자가 부과가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렇죠. 수정 신고할 때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적게 납부를 했잖아요. 불성실하게 신고한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부과를 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족세액의 10%에다가 가산이자를 더한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폰 신고를 안 했어요. 여러분이 외국 여행 갔다 오셨는데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 반복적으로 자진신고 하지 않았을 때는 60%의 가산세를 붙이는 겁니다. 신고하셔야겠죠? 지금은 때가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이 지금은 좀 많이 안 되지만 나중에 다시 세상이 좋아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해외여행 갔다 오실 때 만약에 600불 초과하는 물건이 있으면 자진신고 하세요. 그러면은 세금도 좀 감면해줘요. 근데 여러분 신고 안 하다가 걸렸다. 가산세까지 물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할 세액의 20%. 일반적인 이사물품 같은 경우는요, 면세예요. 관세부가세가 없어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돼요. 뭐 고가의 TV, 요트, 비행기, 자동차 얘네들은 관세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뭐 책, 옷, 식기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금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고 안 하면 세금을 오히려 납부를 해야 돼요. 자,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는 관세의 20%입니다. 이 앞부분 기준이 되는 금액들 좀 기억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즉시 반출 물품 수입신고 불이행 가산세도 관세의 20%입니다. 신고 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입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간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세 가격의 최대 2%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납부 지연 가산세는 요게 바뀌었죠. 가산금이 가산세로 아예 통합이 돼버렸습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거죠.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에다가 이자를 더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 좀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칭이 납부지원 가산세로 바뀐 겁니다. 3%에 대한 세액의 3%에 대한 금액에다가 이자까지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납부지원 가산세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관청의 그 세관이죠. 세관이나 관세청의 그 행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의신청은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그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세관장에서 한 처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질까요?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세관에서 부과할 때 특정한 행위를 할 때 이미 다 검토하고 다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라든가 심판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불복을 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에게 하고요.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각각 한 번씩 이거를 하든 심사청구를 하든 심판청구를 하든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불복한다. 심사청구라든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승복을 못하겠다. 그때는 행정소송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관세 부과권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납세 의무의 소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관장의 권리를 우리가 관세 부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척기간 기본 5년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 환급 감면받았다? 10년이에요. 기본 5년, 예외 10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5년 또는 10년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어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예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세 징수권입니다. 납세 의무의 내용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 청구, 뭐 납세고지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여기서는 금액 기준으로 해요. 5억 원 이상이다. 10년, 5억 원 미만이면 기타의 경우 5년으로 봅니다.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겠죠? 5억 원 이상 10년, 기타 5년. 기타기 때문에 결국은 5억 원 미만이 되겠죠. 5억 원 미만이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산일을 보시면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15일이 납부기한이잖아요. 납부기일의 다음 날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별 납부는 납부기한이 언제죠? 말일이잖아요. 말일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잖아요. 보정은 어떻게 되죠? 보정 신청을 하면 세금 언제 납부해야 되죠? 보정 신청일의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에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수정 신고도 마찬가지죠. 수정 신고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 날이 하루 더 미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권 기본 5년, 부정 10년, 금액 기준 5억 이상 10년, 기타 5년 출제가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안을 주고 이 중에 적용할 수 있는 감면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감면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특징은 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감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을 합니다. 만약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을 못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보세구역에서 아직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전제 조건은 보세구역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 수입신고하고 수리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각각의 조건, 감면에 대한 내용들 다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 환급 부분이 있는데요. 관세법상 환급과 관세 환급 특례법상 환급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개념. 관세환급 특례법에서의 환급은 수출 지원 목적이죠. 물건을 제조해서 외국에서 그 원재료를 가져다가 수출 물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관세 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수출 지원 목적, 법적인 목적상 납세 형평 징수 행정의 집행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관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한 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법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세환급 특례법 같은 경우는 수출 전 목적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구역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각각의 보세구역에 관한 특징 부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 즉 관세와 부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있는 그러한 곳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우리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되죠. 자,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 지정을 합니다. 통관하고자 하는 물건을 일시 장치하거나 일시 보관하거나 검사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를 말하고요.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이, 일반인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 보세공장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에 대해서 세금을 유보한 상태에서 물건을 제조 가공을 해서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이제 보통 수출이었겠죠. 그렇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세창고라고 하는 것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세창고에 이제 수입 물건이 들어와서 거기서 화주별로 구분하고 수입 통관하고 창고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물건 출고해 가는 거예요. 그러한 창고료를 받기 위한 목적의 창고를 우리가 보세창고라고 합니다. 보세 판매장은 면세점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금액 기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장치 기간, 특허 기간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건설장 같은 경우는 외국 기계류나 설비품을 이용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건설장을 말하고요. 보세전시장을 쉽게 생각하시면 박람회장, 전시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세청장이 지정을 한다.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 지정을 하지만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작업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수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HS 코드 10단위를 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포장을 바꾼다라든가 화물을 나눈다라든가 원산지 표시를 한다라든가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우리 보수작업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고요. 세관장이 승인을 해주면 그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원산지 표시라고 생각을 하면 뭐 스티커를 붙인다라든가 실크 인쇄를 한다라든가 뭐 태그를 붙인다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요. 이때 사용된 물건은 그냥 외국 물품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요 정도예요. 보존, 상품성 향상, 선별, 분류, 단순 조립 이런 내용들이지 HS 코드 10자리를 바꿀 정도의 가공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요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관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자,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죠.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반송 통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 또는 소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수출은 반대로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반송은 외국 물건이 수입 통관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 원래 왔던 나라로 가는 것도 포함을 하고요. 제3국으로 가는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즉 중개무역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부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수출입의 의제라고 나와 있는데 수출입의 의제라고 하는 것은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고한 것, 수입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돼서 문제가 또 출제가 돼요.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죠. 자, 관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적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신권, 지리적 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관세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식재산권 침해 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침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 한다. 자, 통관 보류를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물건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가 통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과세 가격의 100분의 120만큼 담보를 제공을 하면 세관에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물건을 수입한 당사자가 우리 상표권 침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통관 허용을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서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과연 지식재산권 침해 물건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을 할 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뭐 디자인권이라든가 뭐 특정 캐릭터를 이용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수입이 되면 세관에서는 그러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서류로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상표권과 관련된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 사본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로서 입증이 되면 통관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 보류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외국에서 이제 그 물건을 사오시는 거예요. 뭐 브랜드가 있는 물건을 사오세요. 그런 것들은 지식기상권 침해로 보지 않아요. 정당하게 그냥 구매한 걸로 봅니다. 다만 짝퉁을 수입하시면 안 돼요. 구매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수출 통관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물건이 있는 곳 관할하는 세관에게 수출 신고를 하는 거고요. 화주도 수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도 수출 신고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신고를 할 때는 BL이라든가 에어웨이빌별로 신고를 합니다. 수리되는 방법은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PL이에요. 페이퍼리스라고 합니다. 관세청에다가 수출 신고하면 전산상으로 바로 수리가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이나 검사입니다.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세관에서 서류 보고 심사해서 수출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출신고 필증이 나오게 되면 30일 이내에 선적을 해야 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선적이 안 되면 1년까지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사 같은 경우는 원칙은 적재지 검사예요. 적재하는 곳, 뭐 인천항, 부산항, 인천공항 여기서 검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인 방법이 신고지 검사입니다. 이 물건이 있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예외적인 방법이고요. 적재지 검사가 원칙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 통관입니다. 수입 신고 시기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크게 입항 전 신고, 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FCL 카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보세구역 도착 전 또는 도착 후 신고, CY 또는 CFS 도착 전 신고 또는 도착 후 신고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나눠서 그림 가지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수입 신고는 이제 수출 신고 당사자와 동일합니다. 신고 단위는 BL별로 에어웨이빌별로 신고할 수 있고요. 물건에 대해서 수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분할 신고, 나눠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처리하는 방법에는 전산심사, 수출과는 다르게 수출은 전송을 하면 자동 수리돼서 필증이 나와요. 그런데 전산심사는 세관 담당자가 결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통해서 심사하는 경우, 자동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배정이 되지 않고 세관 공무원이 배정이 되지 않고 관세청 통관 시스템에서 심사하고 나서 수리가 되는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결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서류를 대부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은 통관의 예외적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사유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일단 해놓고 수리가 되기 전에도 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죠. 그렇죠? 자, 당연히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서 반출된 물품은 내공 물품으로 반출을 하고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례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더하죠. 수입 신고도 하기 전에 물건을 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반복 수입되는 원재료 등에 대해서 좀 업체를 지원을 하겠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도 하기 전에 물건 먼저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다만 반출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는 무조건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요. 수입 신고를 했죠?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급 대상 원재료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관세 환급 특례법상 원재료와 또는 보세구역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환급 특례법상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고요.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소모 물품을 원재료라고 보지만 간접적으로 뭐 윤활유라든가 뭐 장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뭐 보호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접으로 투입이 되는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외적으로 포장 물품도 원재료에 포함이 됩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 수입한 물건 그대로 국내에서 사용 소비하지 않고 수출했다. 원상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인정을 해줍니다. 대체환급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산 재료하고 외국산 재료가 있어요. 동시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수출 구분을 해야겠죠. 원칙은 유상수출입니다. 유상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관세환급 특례법상 수출에 해당이 돼서 관세환급 대상이 돼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박람회 등에 출품을 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외 규정들 좀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환급 특례법상 환급과 그리고 관세법상 환급에 대한 내용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보세구역이라든가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해 공급을 했다,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예외적으로 수출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대체품이라든가 무성이 아니라 무상이죠. 대가 지급 없이 무상으로 송부하는 샘플 같은 경우도 인정이 돼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환급 대상 수출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한 외국군에 대한 판매라든가 건설공사 등을 제공을 한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환급 대상 수출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상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입니다. 개별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한 세액만큼 계산해서 돌려받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입 원재료를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수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재료 수입할 때 발생한 관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해서 수출 물건을 만들 때 이 물건이 얼마만큼 소요가 됐는가, 사용이 됐는가를 계산을 해서 그 관세액을 사용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세관에다가 관세 환급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납부한 만큼 돌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소환급, 과다환급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계산상의 어려움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었던 환급 대상 수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수출신고 필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세금 등을 납부했다라고 그랬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수입신고 필증. 만약에 국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공급받았다. 그 경우에는 분할증명서라든가 기납증을 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에 의해서 납부한 세액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요량 계산서에 의해서 이 물건 만드는데 이 원재료 몇 개가 어떠한 원재료들이 몇 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소요량 계산서예요. 이러한 소요량 계산서에 의해서 환급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간이정액 환급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우리 아까 품목 분류 살펴봤죠. HS 코드당 환급액이 정해져 있어요. 10,000원당 10원, 10,000원당 50원이 있습니다. 수출 신고 금액, FOB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에다가 10,000원당 얼마 이렇게 환급을 받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이정액 환급 같은 경우 만약 우리가 원재료를 수입을 해요. 그런데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관세 납부하지 않아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우리나라에서 조달한 원재료만을 써요. 개별환급 같은 경우는 환급을 못 받죠.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간이정액 환급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관계없이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HS 코드 10자리가 있어요. 관세액이 있어요. 그럼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정액 환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별환급에 비해서 세금을 수입을 할 때 원재료 수입 시 세금을 많이 납부한 업체가 있다면 간이정액 환급으로 환급을 받으면 납부한 것보다 적게 받는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국내 생산 원재료 또는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은 간이정액 환급을 하면 오히려 돈을 더 받아갈 수 있다.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FTA 관세법은 관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이 되고요. FTA 관세법이 정하지 않으면 관세법의 내용을 따릅니다. 만약 FTA 관세법과 관세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FTA 관세법 우선 적용합니다. 뭐 이 내용하고 좀 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협정 관세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정 세율을 적용을 해도 8%, 관세법에서 적용하는 기본 세율 적용해도 8%, 그 경우에는 협정 관세율 안 따르고 그냥 관세법 따른다는 거예요. 기본 세율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관세율 우선순위 살펴봤잖아요. 협정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이잖아요. 협정 관세 0%, 관세법 8%, 그럼 0%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협정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조건 우리가 뭐 유럽에서 수입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원산지 증명 문구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지만 협정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경정 청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수입 신고할 당시에 원산지 증명서 구비하지 못했어요. 그 경우엔 일단 세금 납부해요. 그리고 나서 수입 신고 수리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 원산지 증명 문구죠. 그런 문구를 받아서 환급 신청하면 돼요. 경정 청구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환급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FTA와 관련돼서는 이 내용들 좀 위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간략하게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관세법에 대한 그 수많은 내용들을 1시간 안에 주로 출제되는 범위 내로 좀 압축을 해서 살펴봐서 좀 빠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